8조 달러. 잠깐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무려 150배가 넘는 돈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2척, 구축함 6척, 순양함 2척, 잠수함 3척.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해군 전단이 그 좁은 바닷길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보험사들이 해협 통과 선박의 보험 인수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유럽 해운사 CEO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 줄기 실 위에 매달린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이었습니다. 8조 달러짜리 군사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 성직자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 CNN 앵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 그 답은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란의 뜨거운 사막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의리를 지킨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가 반세기를 건너 세계의 해협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코번트리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올해로 58살입니다. 직함만 놓고 보면 꽤 그럴듯하죠. 워싱턴 DC 국제해양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직 미 해군 전략 분석관으로 23년을 복무했고 민간 전략 연구 분야로 전환한 뒤까지 합치면 총 28년을 이 일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가 직접 작성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된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28년의 경력이 통째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달랐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12살 때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거대한 지도였죠. 포장지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1m 80cm짜리 대형 세계 지도. 저는 그 지도를 방 벽에 붙여놓고 밤마다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느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손가락이 멈추는 날이 많았습니다. 호르무즈. 그 이름을 처음 읽었을 때 묘하게 그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즈.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퇴역 해군 장교였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신 분이었죠.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말이면 뒷마당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시며 먼 하늘을 바라보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해군 복장을 입으신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런 아버지가 어쩌다 한 번씩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브래드, 세상을 너무 숫자로만 보지 마라. 진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린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고 자라면서 그 말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믿었고 수치를 믿었고 분석 방정식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를 저는 5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 해군에 입대해 23년을 복무하는 동안 저는 이 세계를 군사력의 언어로만 읽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의 배치 현황, 해협별 전략 거점의 중요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기체계 분석. 그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복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직접 그 바다를 눈으로 봤습니다. 호르무즈의 좁은 물목을 선박 위에서 통과해본 경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바다를 지나면서도
저는 전략적 숫자만 봤습니다. 수심 몇 미터, 조류 속도 몇 노트, 이란 포대 사거리 몇 킬로미터. 그 바다에 담긴 역사나 사람의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워싱턴 DC 국제해양안보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복만 벗었을 뿐 세상을 보는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더 많아졌고 분석 도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만큼 더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워싱턴 DC 연구소 집무실 불을 가장 먼저 켜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직 거리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을 홀짝이었습니다. 커피는 언제나 블랙이었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없이. 그게 저였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군더더기를 싫어했습니다. 데이터만 좋아했습니다. 핵심만 좋아했습니다. 책상 정면 벽에는 제가 28년 동안 가장 아끼는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 2m짜리 호르무즈 해협 대형 지도였습니다. 이란 해안선, 오만만, 아라비아의 호르무즈 해협의 폭과 깊이까지 세밀하게 표시된 특수 제작 지도였습니다. 연구소에 처음 부임하던 날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죠. 전역 기념으로 저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란 해안선, 오만만, 아라비아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그 지도 앞에서 저는 수천 번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매일 그 지도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 너비 불과 39km. 걸어서 반나절이면 건널 수 있는 그 좁디 좁은 물목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통제한다는 사실이 저를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이 지도를 안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해협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가끔 농담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브래드 코번트리. 점심도 책상에서 혼자 해결하고 회식 자리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 짐 홀란드는 저를 볼 때마다 씩 웃으며 말하곤 했죠. 브래드, 자네 사무실에 침대 갖다 놓지 그래. 어차피 집에도 잘 안 가잖아. 캐서린이 측은해서 어떻게 살아.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캐서린도 알아.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도 앞에서만큼은 세상을 꿰뚫어 본다고 믿었으니까요. 짐은 저보다 3살 어린 동료였습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짐은 데이터 외에도 사람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외교관들, 그들이 직접 전해준 생생한 이야기들. 짐은 그런 것들을 분석의 중요한 재료로 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감정적 접근이라며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짐,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가 전부야.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짐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짐이 제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아내 캐서린과는 해군 시절에 만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인의 파티에서 처음 마주쳤죠. 캐서린은 당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 전략 분석 이야기를 40분이나 늘어놨습니다. 나중에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그날 처음 만나서 나한테 호르무즈 지형 분석을 45분간 강의한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게 왜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캐서린은 제가 너무 숫자에만 매달릴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말해줬습니다. 브래드, 사람이 먼저야. 숫자는 사람 다음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서야, 너무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딸 엠마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저를 쏙 빼닮아 공부를 좋아했지만 캐서린을 닮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오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란이 진짜 호르무즈 막으면 세계 경제 어떻게 돼? 저는 그 질문에 늘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유가 급등, 보험료 폭등,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엠마는 열심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무서운 게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겁낼 필요 없어. 나중에 엠마가 뉴스에서 한국 소식을 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이 대단한 거 맞지?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아이의 직관이 28년 경력의 분석가보다 먼저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 규모야 대단하다는 걸 숫자로는 압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세계 5위권,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권. 숫자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외교력이요. 중동 문제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고요. 이란 앞에서 협상력이 있다고요.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가 중동 외교에서 뭔가를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은 의미 있는 변수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28년의 경력이 쌓아 올린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려 있었던 그 세계관이 2025년 초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검문 강화 횟수, 외국 선박 납포 위협 발언 빈도, 이란 고속정의 해협 내 이동 경로 이상 징후. 숫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험. 그러나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감정을 섞으면 분석이 흐려진다고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 때 항공모함 전단이 아라비아에 속속 집결하는 움직임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6척, 순양함 2척, 핵 잠수함 3척. 8조 달러어치의 강철이 이란 코앞에 집결했습니다. 저는 그 배치 현황을 보고서에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란이 설마 진짜로 맞겠어? 8조 달러짜리 군사력 앞에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무렵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공개 자문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회의실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는 미국 최고의 전략가들이 모였습니다. 국무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중앙정보국 중동 담당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저. 회의실은 언제나 서양 중심의 사고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유럽의 외교 채널, 이스라엘의 정보 역량.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세 축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한국. 회의 어젠다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면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동료 연구원 중에 로버트 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출신으로 강경 매파 성향의 분석가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타입이었죠. 로버트는 늘 단호했습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란을 굴복시켜야 해. 협상 테이블? 그건 약자가 하는 짓이야. 힘으로 눌러야 움직여. 이란이 이해하는 언어는 군사력뿐이야. 저는 그 말에 언제나 반쯤은 동의했습니다. 군사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로버트와 저는 오랜 동료였지만 나중에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전혀.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배럴당 12달러 폭등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해운사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통과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로 전환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납포된 것뿐인데 세계 물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단기 봉쇄 가능성 12%.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다. 우리 팀원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짐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뭔가 달라. 내 느낌이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짐 느낌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국 선박이 납포됐을 때 저는 분명히 예상 범위 아니라고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살짝.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이. 28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무시했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떨림이 기억났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이란의 태도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된 것, 뭔가 의도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외면했습니다. 28년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란 고위 성직자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검은 터번을 쓴 나이든 성직자였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리를 아는 나라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영상을 5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의리를 아는 나라. 그게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란 특유의 수사적 표현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 방정식에 넣지 않은 변수가 있다. 그 생각이 자꾸 두드렸습니다. 짐이 퇴근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너 요즘 왜 그래? 항상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요즘 표정이 이상해. 뭔가 걱정되는 거 있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속은 달랐지만 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 이란 성직자의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6번째.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잠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수신 화면을 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국무부 긴급 채널 번호. 28년 경력에서 이 번호가 새벽 3시에 울린 것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9.11 테러 때, 이라크 침공 직전, 그리고 이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코번트리 박사님, 지금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즉시요.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캐서린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브래드, 어디가? 국무부야.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28년간 반복된 새벽 출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캐서린도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무부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전 세계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가 동시에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속보, 속보, 속보. 빨간 글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측근 성직자의 공식 발언.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분석도, 아무 설명도. 국무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두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중앙정보국 중동 담당 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장, 국가안보보좌관. 제가 28년 경력 동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온 그 인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사람들이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 정적이 지금도 귓속에 생생합니다. 로버트 셰인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로버트의 얼굴에 당혹감이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항상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던 그 얼굴에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다. 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인지를, 이란이 왜 8조 달러짜리 미 해군은 외면하면서 한국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내 방정식 어디에도, 내 28년 경력 어디에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평생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었고 변수가 없으면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명하려 할수록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새벽 5시, 저는 혼자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월의 워싱턴 DC.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포토맥 강 쪽에서 새벽 안개가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28년간 들여다보던 그 지도가 실은 세계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이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태는 더욱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에 즉각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란과 무슨 비밀 채널이 있느냐? 우리에게 설명해달라. 전화 한 통, 공식 서한 한 장, 외교관 호출.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저는 그 차분함에 오히려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하는 그 여유. 그것이 위기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순간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한국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서방 언론은 재빠르게 이란의 정치적 쇼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 국무부 출신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일축했습니다. 이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수사적 발언이다. 이란 특유의 과장된 외교 언어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 선박이 통과한다고 해도 미국이 모르는 뒤에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엔 그 분석에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배속 어딘가가 계속 울렸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짐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확실해. 내 느낌이 이번엔 맞아.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짐의 느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저는 팀원 12명에게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 역사를 처음부터 전부 뒤지라고. 외교 문서, 무역 통계, 군사협력, 정보 채널, 비밀 협약. 뒤질 수 있는 건 모두 뒤지라고. 48시간 동안 팀 전체가 매달렸습니다. 커피를 수십 잔 마셨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밀 협약도, 군사 협력도, 특별 외교 채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찾는 방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이 위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 2척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검문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안내하듯. 그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4시간 1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밤새 보고 또 봤습니다. 4시간 17분.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뜨는 순간 말 그대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박은 억류됐습니다. 영국 선박은 검문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선박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독일 선박은 아예 통과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은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저는 분석가로서의 28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직업적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단 한 척의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가는 4시간 17분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버트가 회의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코번트리, 당신 분석 모델이 틀렸어. 우리 모두 틀렸어. 그런데 왜 한국만 맞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어떤 질문에도 3초 안에 답을 낼 수 있었던 제가 처음으로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경제적 거래야. 이란 제재 완화 미락, 원유 결제 우회, 무기 기술 이전. 한국이 이란에 뭔가를 약속한 거야. 뒤에 반드시 뭔가 있어. 저는 그 분석을 듣는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프레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흘 밤을 새워 완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경제적 이해관계, 원유 수입 의존도, 제재 우회 가능성, 기술 협력 의혹, 모든 데이터를 꿰어 맞춰 이란 제재 해제 밀약설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숫자들이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하면서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설명이 됐어. 이번에도 방정식이 맞았어. 한국이 뒤에서 이란과 거래를 한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특별 협약이 있습니까? 제재 완화 밀약이 있습니까? 원유 결제 우회 채널이 있습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돈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고.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고. 그럼 뭐란 말인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 전체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태 안에 있다는 두려움이. 로버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코번트리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어.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 우리는 다른 방향이 필요해. 코번트리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안을 맡아야 할 것 같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었으니까요. 짐만이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브래드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워싱턴 DC의 밤 불빛만 남겼습니다. 벽에 걸린 호르무즈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그 지도는 언제나 답을 줬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였습니다.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마시지 않던 술이었습니다. 혼자 한 잔 따랐습니다. 한 모금 넘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내 28년이 틀린 전제 위에 쌓인 것이라면?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생각이 무너지는 댐처럼 밀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위스키 잔이 기울었습니다. 책상 위에 위스키가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란 외교관이 어느 비공개 자리에서 무심코 흘렸다는 말 한마디가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50년 전 약속? 그 5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1975년, 아니면 1973년, 도대체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군사협약도 아니고, 경제협약도 아니고, 정보채널도 아닌 약속?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이란 1970년대. 검색 결과에서 흑백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헬멧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 그 낯선 얼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뒷마당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시며 하셨던 말씀. 브래드, 진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저는 평생 그 말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전쟁의 트라우마로 감상적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고, 데이터를 믿었고, 방정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들고 앉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속에서 군사력의 한계를 직접 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자고 있었지? 응. 무슨 일이야, 브래드? 목소리 이상해. 나 요즘 좀 흔들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야. 흔들려야 새로운 게 보이잖아. 사람도 나무도 흔들려야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야. 브래드, 오랫동안 너무 안 흔들린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알지? 응. 딱 한 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연구소 대표 번호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나이 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한국어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자체로 무언가 여유와 무게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코번트리 박사님이시죠? 저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란 주재 한국 명예영사를 지냈습니다. 올해 78입니다. 박사님이 호르무즈 사태를 분석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직접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노인의 추억담이겠거니 했습니다. 국무부 출신 전문가도 이란 전문 학자도 아닌 78세 노인이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정중하게 짧게 듣고 끊으려 했죠. 그런데 5번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그냥 들었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분석가 브래드 코번트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5.1 쇼크, 이란 아바단, 대한민국의 청년들. 저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보내온 낡은 사진첩 스캔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냥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이란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 20살, 25살, 30살의 젊은 얼굴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피로가 보였지만,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 침묵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50년이 지나도.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28년간의 보고서를 전부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꺼냈습니다. 아주 하얀 백지 한 장. 생애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성준. 그리고 그 아래 화살표를 그리고 또 이름을 적었습니다. 후세인 알라비. 그 아래 숫자 하나. 1973. 그리고 지명 하나. 아바단. 저는 그 백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열쇠다. 저는 그것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방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로버트가 복도에서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리고 제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코번트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건 팀 작업이잖아. 혼자 뭔가 하려는 거야? 그러다 또 보고서 전체 날리는 거야?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로버트, 이번엔 내가 직접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코번트리, 이건 경고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로버트. 박성준 선생이 소개해준 사람이 둘 더 있었습니다. 전직 이란 주재, 한국 대사 출신의 원로 외교관, 그리고 1970년대 직접 이란 현장에 들어갔던 원로 기업인 이대호 선생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생은 75세 나이에도 목소리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화상통화 속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이 젊었습니다. 저는 그 세 분과 비밀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국무부 공식 채널이 아닌 전화와 화상통화로 이어지는 개인 네트워크,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듣기 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생이 아닌 학생이 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대호 선생이 처음 들려준 이야기는 제 세계관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1973년 5.1 쇼크 직후 이란은 아바단 정유시설 폭구가 절실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주요 정유 시설들이 노후화됐고 새로운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이란의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계약을 거부했고 유럽 기업들도 관망하며 조건을 높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 한국의 건설사들이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사막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기반부터 닦았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날도, 물이 부족한 날도. 그런데 그 한국 기술자들이 한 일이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아픈 이란 동료가 생기면 업어서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란 노동자의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꺼내 약을 사줬습니다. 이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동료의 생일을 챙겨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노트에 숫자 대신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현지인 후세인 알라비, 한국 기술자 김철수, 이대호 선생과 함께 일했던 이란 청년 나빌. 나빌의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해다 준 한국 기술자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대호 선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종호.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말이 거칠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박종호. 경상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이름이 제 노트에서 어떤 전략 보고서의 이름보다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이대호 선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78년 말이었어요. 이란 혁명의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혁명 직전 이란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총성이 간간히 울렸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제일 먼저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갔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기업들도 줄줄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장비를 챙겨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도망치듯.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총소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리고 이란 현지 노동자 857명의 임금을 마지막 한 푼도 떼지 않고 직접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철수했습니다. 857명 전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리는 도시에서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857명.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혼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란 노동자 857명의 월급 봉투를 들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닌 것입니다. 혁명의 총소리가 울리는 거리를. 언제 유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도 한 명을 더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박성준 선생이 직접 겪은 이야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선생이 이란을 떠나기 전날 밤 현지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란 친구 후세인 알라비를 불렀습니다. 후세인은 32살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눈빛이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3년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울기도 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눈 친구였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자신의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간 이란에서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있는 돈 다 써서 아이들 학교 보내. 내 자식들 교육 잘 시켜. 알겠지? 후세인이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성준 씨,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박성준 선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몰라도 돼. 그냥 잘 써. 아이들 잘 키워. 알겠지? 이 다음 날 박성준 선생은 테헤란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이란을 떠났습니다. 3년치 저축 전부를 후세인의 손에 남겨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메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8살의 전직 해군 대령이 혼자 연구실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5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준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후세인이라는 이름의 다른 한 사람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50년을 건너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갑자기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로버트 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독자적 연구 활동이 공식 국무부 방침을 벗어난 비공인 행위라는 이름으로 상부에 정식 제소됐습니다. 로버트가 작성한 그 문서가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걸쳐 빽빽하게 쓰인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동료한테, 함께 분석하고 함께 보고서를 쓰고 함께 야근하고 함께 웃었던 사람한테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공식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를 불러 이란과의 특수 채널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이 그 압박에 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50년의 의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한국의 외교 자산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의 이익과 진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엇이 옳은지 몰라 흔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긴 설명도 없이, 변명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50년의 신뢰는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강한 것임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박성준 선생에게 이란 외교관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그 메시지를 제게 전달해 줬을 때 사무실 시계 소리가 망치처럼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연구 자료들이 담긴 내부 서버에 접근 차단 통보가 왔습니다. 로버트의 제소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그날 저녁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박사님 말고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사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28년 경력이고 자리고 다 잃어도 좋다. 이 진실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 밤새 서버 접근 차단 전에 미리 받아둔 자료들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박성준 선생의 증언, 이대호 선생의 증언, 1973년 아바단 현장 자료, 857명 임금 지급 기록, 후세인 알라비의 이야기.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보고서였습니다. 제 28년 경력의 어떤 보고서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운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출력하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장관실 문을 두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 다른 쪽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한 방송국이 기획한 인터뷰. 후세인 알라비의 손자 모하마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전 세계 위성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CNN도 BBC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모하마드는 말없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듯. 그리고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978년 박성준 선생이 후세인에게 건넸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비닐 포장 속에 고이 보관된 그 통장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하마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 통장을 평생 서랍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꺼내어 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친구가 있다면 그건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 손을 잡았다고. 총소리가 울리는 거리에서도 우리 월급을 챙겨줬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준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우리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것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생방송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58살의 전직 해군 대령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서 어깨를 들썩이며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28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로 가득했던 가슴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연구 자료를 가슴에 꼭 안고 국무부 폭도를 걸었습니다. 로버트와 폭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로버트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코번트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를 똑바로 봤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너는 틀렸어. 우리가 틀렸어. 그리고 한국이 옳았어. 그게 진실이야.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버트 셰인이 말문이 막힌 모습은. 저는 그 자리를 지나쳐 국무부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관 앞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1973년 아바단 857명의 임금, 후세인의 통장, 박종호의 이야기, 박성준의 이야기.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장관이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은 뒤 장관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코번트리, 이게 진짜 외교군. 저는 그 한마디에 28년의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틀 뒤 이란이 공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자유통행 보장. 이란 외무장관이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억한다. 한국 사람들을 기억한다. 저는 그 문장을 20번 읽었습니다. 20번을 읽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문장을 모든 언어로 번역해 퍼뜨렸습니다. 이란 서명 소식이 전해지는 날, 저는 박성준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봤어요. 봤습니다, 선생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박사님, 이제 아셨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울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기적.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50년의 의리입니다. 한국이 50년 전 사막에서 지킨 그 약속이 50년 후 세계의 해협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준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버드 국제관계학 저널이 표지에 태극기를 실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외교 사례. 미국 외교 아카데미 신입 교육과정 첫 번째 강의 자료로 제가 쓴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부에 연락해 왔습니다.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러 간다. 28년 전에 제가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셰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무 예고 없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로버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코번트리. 딱 3마디. 하지만 그 3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안보 포럼 기조 발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캐서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브래드, 설레는 것 같네. 저는 웃었습니다. 많이. 딸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데려가줘. 나도 가고 싶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도가 아니라 그 땅이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공항이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이, 이 공기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이 땅을 떠나 사막으로 걸어간 청년들의 나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온 세계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절에도 의리를 지킨 사람들의 나라. 저는 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엠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울어? 그냥.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78세 노인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박성준 선생에게 걸어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요. 딱 두 글자.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고마움과 수고했다는 위로가. 저는 그 두 글자를 들으며 처음으로 워싱턴 DC가 아닌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준 선생의 딸이 차린 저녁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처음 맡았는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캐서린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브레드 이거 맛있어. 이게 뭐야? 저는 박성준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을 담은 음식이에요. 박성준 선생의 손녀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로.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따뜻한 음식입니다. 1973년 아바단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일한 노동자들과 밥을 나눠 먹던 그 방식으로. 그날 우리는 오래오래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준 선생과 저는 창밖의 한강을 보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불빛이 흘렀습니다. 강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 강이 예전엔 맑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했어요. 브레드 박사님. 일 안에서도 여기서도. 그게 맞으니까. 그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게 맞으니까. 저는 그 말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압니다. 다음 날 서울 종로 어느 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분식집, 낡은 서점, 조그만 세탁소.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노인 한 분이 앞에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1970년대 이란 사막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분의 아버지가 직접 후세인의 손을 잡아줬을지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저 그게 맞으니까. 저는 그 골목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가 찡했습니다. 저는 그 골목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포럼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얀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의리 외교사. 1960년부터 2025년까지. 이것이 제 남은 인생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박성준 선생이 제게 선물로 준 사진첩 폭사본이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땀 흘리며 웃던 그 청년들의 사진. 저는 앞으로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호르무즈 지도를 보며 시작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하게. 저는 이제 다릅니다. 28년간 믿어온 방정식은 서랍 속에 있습니다. 군사력 방정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세상이 가장 힘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절에도 이란 사막에서 이웃의 손을 놓지 않은 그 마음이 오늘 세계의 해협을 열었습니다. 미국도 못했습니다. 영국도 못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해냈습니다. 총 한 발이 아니라 밥 한 끼로, 위협이 아니라 따뜻한 손 하나로.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저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압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에게서 왔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세상 끝 사막까지 걸어가서도 사람 냄새를 잃지 않았던 그 세대에게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었던 그 세대에게서, 총소리가 울려도 마지막 월급 봉투를 챙겨줬던 그 세대에게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전 재산을 친구의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 걷던 그 세대에게서. 이 이야기는 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28년을 틀렸습니다. 방정식을 믿었고 숫자를 믿었고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꾼 것은 방정식도 숫자도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기 위해 공유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께, 어른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궈낸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